그 밸류 체인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오거든요. 네네. 지금 셀 메이커가 을로 지금 이미 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2025년으로 봅니다. 지금 오버캐파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과잉 생산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이 나올 건데 중국의 기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셀 메이커들이 될 것이냐. 그때 현대기아도 본인들이 원해서 CATL 쓴 게 아니라 국내 3사의 배터리 공급을 더 이상 받는 게 어려워져서 그래서 CATL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증이 주식시장을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예, 주식농부 박용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무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한 2,400개 기업이 막 하루에도 막 올랐다 내렸다를 하는데 어떤 광풍이 불면 그러한 세상이 과연 오는가? 닷컴법을 기억하시잖아요. 앞으로 온라인 세상이 올 거야. 그러고 나서 2001년, 2년 주가가 거의 뭐 95% 박살났다가 그러고 나서 정말 온라인 세상이 도래를 했고 주식시장은 너무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참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가 너무 참 재밌는 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려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운 세상은 이럴 거야 또 공부를 해봐야 되고 그런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게 너무나 주식 투자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은 보면요. 올해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섹터가 사실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시장을 보면 전방산업이 전기차의 성장성이 뭐 연평균 한 3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30년 되면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3대 중 2대가 전기차가 될 거다. 그런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전망할 때 2030년이면 한 50% 가까이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예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수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높아집니까? 낮아지는 쪽으로요. 그러니까요. 저는 선진국에서는 전력 인프라가 좋으니까 가능한데 과연 인도, 뭐 베트남만 하더라도 전력 수급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30년도에 50%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하거든요.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또 언론에 나오죠. 2030년 되면은 공급 차량이 뭐 30에서 50%가 전기차로 보급될 거도 나오는데 저는 뭘 보냐면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생산을 우리는 그때 몇 대 하겠다는 걸 가지고 거꾸로. 그렇죠. 정말 50%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나가야겠는데. 그러네요. 보통 제작사들이 예상하기는 한 2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요? 4대 중에 한 대만 전기차. 전 세계 판매되는. 예.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한 7천만 대에서 8천만 대 1년에 팔리지 않습니까? 보통 전 세계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15억 대 정도 되고요. 보통 작년에 한 8,300만 대였나 하고 9천만 대를 넘긴 적이 한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8천만 대 내외라 보통 17년에서 18년 주기로 자동차가 한 바퀴가 다 새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보통 15년까지는 탄다. 좀 오래 타면 20년 타고 이렇게 타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8천만 대 중에 30%이면 2,400만 대. 그리고 25%면 2천만 대 정도가 2030년에 판매될 거로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 변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이 우리는 IRA의 성공적인 이 얘기는 뭐냐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그 공장 증설 계획이나 투자 규모가 결정나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이렇게 사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왜? 보조금이나 이런 건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러한 주저주저하는 것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2030년에 우리는 세대 중에 2대 전기차 보급 의무화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배터리 3사 자동차 회사가 다 들어가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다음번 정권이 트럼프가 잡게 되면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공화당 쪽은 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그냥 50%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어떤 입장이 겁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그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이 없는 걸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들도 좀 주저주저하고 우려하는 바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하루아침에 뒤집어지지는 않는데 그 보급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금이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30년에 25% 정도만 전기차로 전 세계에 보급되겠거니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냐면 자동차 제작사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수출을 어느 나라에 많이 하고 있냐를 따지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유럽, 미국 시장, 최근에 인도나 동남아가 살짝 올라가고 있죠. 그럼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게 가장 메이저급인데 세대 중에 2대가 전기차로 바뀐다? 그럼 전기차가 그만큼 늘어나야겠죠.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한계 때문에 최근에 개척하는 건 인도나 동남아 시장, 그 남미 이런 시장을 현대에서는 계속 개척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지역과 중동 지역까지 전기차 보급이 이렇게 많이 되겠냐는 아니란 얘기죠. 인도에서 지금 현대차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도 저도 알고 있는데 전기차로 1등하는 건 아니죠. 네네. 아직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진 않았고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지금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전기차 보급을 20%를 한다? 그러면 아마 저녁 때 충전하면서 아마 정전되는 지역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원전 비율을 높인다라든지 우리가 태양열 발전 많이 깔았어요. 우리나라도. 어디 많이 깔았냐면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죠. 태양열은 적도에 가까울수록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남 지역하고 남해안 이쪽에 태양열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여름에 상당히 뜨겁잖아요. 그 호남 지역에서 태양열 발전이 상당히 많이 돼서 전력이 남아 돌아요. 자, 이걸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겠죠. 송전 설비의 한계 때문에 못 보냅니다. 결국은 이게 전기차 보급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고 전력을 어떻게 송출해가지고 이송시키고 그 다음에 남는 전력을 어떻게 모디파이해서 변환해서 가지고 있다가 부족할 때 쓰고 이 전체를 손대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은 한 발도 발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전기차만 그냥 막 찍어내가지고 싼 값에 팔아서 될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이미 내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2차 전지 배터리 용량의 캐파가 벌써 내수의 뭐 2배 가까이 되고 2030년 되면 내수에서 팔리는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 용량의 4배까지 생산이 수요를 초과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갖다가 외부로 밀어내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023년에 중국의 그 배터리 총 생산 능력은 1,500기가와트 아워거든요. 1,500기가와트 정도라면 보통 전기차 2,2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2,200만 대? 2,200만 대요. 그 2,2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를 이미 중국 내에서 있는 공장 설비만 100%가 나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차량이 한 8천만 대이기 때문에 그중에 27.5%만 돼도 2,200만 대거든요. 그럼 2030년에 보급될 전기차의 캐파가 이미 중국에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작년에 2022년에 공장 가동률이요 45%였습니다. 캐파는 그렇게 되지만 가동률은 절반 미만인 아직까지 거죠.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500기가와트 아워가 생산 용량인데 중국에서 올해 필요한 전기차 생산해서 수출하고 내수하는 것까지 했을 때 636기가와트 아워를 소모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40%밖에 소모 못하죠.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 45%하고 거의 맞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5% 정도는 지금 수출을 한다거나 테슬라에 달아서 뭐 외국으로 내보낸다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비근한 예로 CATL이 최근에 LFP 배터리 같은 경우 15% 할인해서 일부 제작사에 공급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3년 동안은 니네 회사에 소요되는 배터리의 80%는 CATL 걸 써야 되는 조건으로 15% 할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기차에서 이제 크게 힘을 쓸 수 있었던 게 원 소재 확보까지 다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로 15%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는 후발 주자들을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3원계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저온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뭐 스포츠카나 이런 충전 효율도 좋고 이런 어떤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다가 LFP 배터리로 우리도 생산하겠다는 발표도 얼마 전에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좀 주춤한 이유 중에 하나가 CATL 같은 경우 15% 할인율을 적용해버렸거든요.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률을.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최근 4년 동안 8배 올라간 걸로 압니다. 자동차 회사는 아주 죽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 3사가 현대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할 때 자 요거 하나에
2천만 원 이하라고 콘스탄트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원 소재 가격 변동률로 계약을 하거든요. 예, 뭐 원가 연동제. 예, 원가 연동제라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 소재 값이 올라가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죠. 예. 배터리 회사는 아무 손실이 없죠.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니까 리튬 가격이 급상승했다 다시 주춤해서 내려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원자재가 내려가면 그걸 갖다 가공해서 배터리 만들고 일정 마진을 붙이는 회사 시스템상 매출이나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자동차 회사의 수출이 어렵고 곤란해지는데 리튬 가격이 내려간다, 자동차 회사는 웃음을 짓는데 배터리 회사들은 전체 수익률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어떤 밸런스 면에서는 좀 쉽지 않거든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서 최적점을 찾는 게 결국 뭐냐면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거든요. 네. 원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이런 문제를 가질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최대 관건은 미국의 IRA 때문에도 그렇지만 원자재 확보, 원소재, 광산 확보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요. 네네.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밸류 체인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정책적인 네네. 모멘텀 때문에 그렇죠.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갑을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니까 작년 올해까지는 배터리 공급사들이 갑에 위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못 만드니까 네, 그런 상황이 저는 이 갑을 관계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이 갑위치에 가 있는 배터리 공급사가 을로 바뀌느냐 네. 저는 그걸 보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공급자가 늘어나면 뭐야 1,000원에 안 돼? 그러면 여기에 800원 아까 800, 예, CATL이 맞습니다. 뭐 15%야. 네네. 우리 여기 쓸게.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최근에도 뭐 CATL 쓴다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를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네. 그러면 이 갑을 관계가 어떻게 지금 셀 메이커가 을로 지금 이미 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시작이군요. 2025년으로 봅니다. 보통 이제 배터리 3사도 보면은 유럽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네. 보통 유럽에 있는 기업하고 50대 50 합자사를 만든다고 해도 배터리 보통 한 20만 대 자동차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한 4에서 5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절반만 해도 한 1, 2조, 2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보통 2,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 한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내재화 얘기를 꺼냈죠. 내재화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업이익률 8% 10% 말씀하셨었죠. 근데 2020년인가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100조 클럽 넘어갔을 때가 19년인가 20년인가 제가 기억이 좀 그건데 그때 영업이익률이 3.4조였어요. 3.4%였죠. 그래서 1차 밴더는 2%, 3차 밴더 그죠? 근데 지금은 왜 그럼 8% 9%까지 올라갔느냐? 저는 정확히 어떻게 보냐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밥깎기가 시작된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2018년이나 19년에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평균 가격이 35,000불이었고 2020년부터 5만 불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값받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여기에는 품질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만이 100%는 아니고요. 반도체 이슈가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자동차 생산이나 출고 지연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100% 해결 안 됐거든요. 그럼 하나 질문 드릴게. 그랜저 최신에 나왔잖아요. TV 광고 못 봤죠? 예전에 새 차 나오면 TV 광고를 하는데 안 하잖아요. 왜? 그러네요. 만들면 팔리니까. 그러면은 제작사의 광고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될까요? 매출의 3% 내외는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3%가 다 영업이익으로 들어간 거죠. 와. 거기다 프로모션이 또 빠졌죠. 차 저한테 전화 오면 예전에는 이 교수 좀 차 좀 싸게 해줘 하면 제가 전화해서 3% 할인해 주세요, 5% 할인해 주세요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전화 오면 차 좀 빨리 뽑아달라지 할인해달라 부탁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 4천만 원짜리나 3,500짜리 차를 살 때 여름에 보면 휴가비 50만 원, 유류비 120만 원 지원이라는 거 있었죠. 퍼센트로 따지면 그게 1에서 1.5%입니다. 두 개만 돼도 5%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나 광고비에서 한 4, 5%가 빠지니까 이게 영업이익률로 들어가서
지금 10% 가까운 이익률을 내는 거지 이게 싹 빠져버리면 다시 5% 미만으로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기껏해야 4, 5%도 안 될 상황에 자동차 전체 가격의 35%가 배터리죠. 그럼 영업이익률의 3분의 1은 또 날아가는 거죠. 매출이 100조라고 해도 35조가 배터리 회사 거면 실제 자동차 회사의 부가가치는 65조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재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재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지금 같은 매출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느냐에 따라서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죠. 그래서 주춤주춤 하니까 조심스럽게 이번에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설계한 배터리가 들어가고 점차.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배터리 공장까지 완전히 들어서고 하는 거는 2025년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점치는 거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중국의 배터리 공장 가동률이 45에서 50%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이미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은 수요량을 아마 초과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가격 경쟁력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네네. 교수님을 모시기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짝수해하고 있잖아요. 홀수해하고 수익률이 극명하게 달라요. 그래요? 98년 이후로 25년 동안에 코스닥의 짝수의 수익률이요. 마이너스 17%예요. 근데 올해 23년이잖아요. 홀수잖아요. 홀수의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40.9%입니다. 저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불안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맞습니다. 중국 경제는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은 어느 정도는 있을 거야 하면서도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바이든 정책을 다 또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일단은 그런 정책 리스크가 있는 업종은 일단 피하고 보자. 전기차 보급 자체도 완전히 정책적인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진짜 이제 계속 관망해야 되고 보시면은 전기차 보급의 활성화, 중국의 어떤 보조금 정책. 근데 2022년부로 끝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친환경 정책,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면 유럽은 EU는 공동 경제체잖아요. 근데 노르웨이하고 덴마크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예요. 근데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35년에서 40년까지 10년에서 15년이 늦습니다. 그 EU 전체가 최근에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 금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럼 똑같은 EU에서 덴마크, 노르웨이는 왜 25년일까? 그러네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덴마크하고 노르웨이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거든. 자기네 나라 산업이 지장이 없고 소비국입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 우리가 지구를 지키자 하지만 독일은 GNP에서 20%가 자동차 산업에서 나오고요. 우리나라 18% 정도 되거든요. 자기네 나라가 먹고 사는 거 20%의 포션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전기차에서는 헤게모니를 뺏겼죠. 우리나라 자동차 3사의 전기차가 유럽, 독일이나 아우디, 벤츠 이런 회사들의 전기차보다 상품성이 뛰어나다는 건 독일 일간지에서 다 인정을 했거든요. 다만 내연기관만은 일본이나 뭐 중국은 말할 것도 한국이 아직은 독일을 쫓아내면 멀었다는 평가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퓨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퓨얼 얘기가 나오는 게 공기 중에 탄소를 포집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랑 결합시킨 합성연료. 그 합성연료 만드는 가격이요. 일반적인 가솔린 경유 만드는 가격이 3배가 넘거든요. 근데 그 3배가 넘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단적으로 독일에서 일반 연료 쓸 때는 환경세, 탄소세로 세금을 먹인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퓨얼하고 가격을 동등하게 해놓으면 내연기관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30%, 50% 2030년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결국은 각종 정책이라는 게 자국 산업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라는 생각이 우선 백그라운드에 깔리고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2030년이면 무조건 내연기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반하는 정책들을 자꾸 내놓죠. 슬쩍 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전기차 수소 전기차를 비교를 하면 한 최대 450에서 500km까지는 전기차가 유리하고요. 그 이유는 전기차가 도저히 효율성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수소 전기차로 가야 돼요.
서울 시내 광화문에서 인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전기버스를 하려다가 실패했죠. 예. 왜냐하면 전기버스는 배터리 무게가 2톤이거든요. 예. 2톤이나 실린다.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열 몇 시간 걸리겠죠. 그런데 운행 거리는 3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로 버스, 트럭, 비행기, 기차, 선박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안이 이제 수소연료 전기차인데 예. 수소연료 전지는 한국하고 일본만 원천 기술을 좀 확보해 놓고 상용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롱레인지는 전기차로 다소 부족하고 롱레인지는 수소연료 전기가 좋은데 자기네는 기술 확보가 안 돼 있어. 네. 결국은 EPR을 들고 나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라도 대형 선박 이런 엔진은 이걸로 가자라고 해서 딜레이를 하면서 본인들의 기술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국 산업 보호가 최우선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포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많이 들었는데 좀 이제 희망적인 얘기 한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저는 1차 이런 성장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조정이 있고 또 3차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3차 상승이 시작되잖아요. 지금 오버캐파돼 있는 그런 부분이 과잉 생산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이 나올 건데 무너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대세 상승으로 이제 이렇게 뽑아 올리는 기업이 과연 중국의 기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삼원계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셀 메이커들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CATL이 만드는 LFP 배터리가 실제로는 가격이 싸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15% 그렇게 할인해서 또 파는 것도 있네요. 국내 기업, 기아자동차가 아마 CATL을 계약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내 3사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가격 인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과 어느 정도의 물량 확보 그리고 어느 조건에 계약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엄청 싸서 계약한 게 아니라 실제 그때 현대기아도 본인들이 원해서 CATL에 쓴 게 아니라 국내 3사의 배터리 공급을 더 이상 받는 게 어려워져서 그래서 CATL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증이 이제 IRA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자동차가 2025년 이전에는 전기차 보조금 못 받잖아요. CATL이 포든가 그 회사에 공급한 LG가 공급하는 배터리 일부를 돌려주면 현대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생각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내 배터리 업체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부터 살려줘야지. 근데 안 되고 있거든요. 이미 포드랑 계약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CATL 걸 받아 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배터리 회사가 갑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네요. 아직까지는 쇼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국내 3사로부터 배터리를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일단 중국으로 그걸 쓰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 뭐 그래서 이제 하이니켈 쪽의 기술이 워낙 독보적이거든요. 니켈 함량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에너지 밀도가 높고 고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카라든지 하이엔드급의 전기차에는 하이니켈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저온 성능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기차 하면은 상온에서 일충전 주행거리 뭐 500km다. 나오고는 영하 5.6도의 주행거리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60%선, 결국은 40%가 성능이 저하되면 환경부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벤츠의 EQA가 300km 주행을 하다가 영하 6도에서 이게 59% 성능밖에 안 나와서 보조금을 못 받을 뻔했는데 그거를 BMS에서 히터를 돌리고 해가지고 간신히 60%를 넘겼거든요. 문제는 영하 6도. 영상 5도 이상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10도 떨어졌는데 40%가 떨어졌죠. 영하 17도로 떨어지면 거기에서 또 40%가 떨어져요. 그래서 서울시에 보면은요 대형 차들 중에 이제 고급 차들 한겨울 영하 15도 미만 떨어졌을 때 전기차들이 이제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운행 못하는 거 운송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결국 저온 성능이 안 좋은 거죠. 근데 3원계는 저온 성능이 좋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온 성능이 50에서 60%까지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단지 화재 위험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나 주행거리는 짧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화재 위험성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화재 이후에 지금 좀 잠잠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제작사, 배터리 제작사에서도 품질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고 그다음 자동차 회사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 이상 유무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화재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운행을 하다가 경고가 뜨면서 운행이 안 되고 중지돼서 견인해 왔더니 성수동에서 불이 났다. 이 얘기가 앞으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점차 줄어드는 건 삼원계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그러네요. 이제 반대로 보면은 충전소가 많이 생긴다고 치면 배터리를 많이 싣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고 LFP 배터리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는데도 좀 드물고 한 번 충전하면 주말에도 쓰고 출퇴근도 써야 되니까 한 번에 500km짜리 차를 원하는 거지만 충전소가 차량 한 대당 적정인 한 1.5개 정도의 충전기가 있다라고 치면 일충전 주행거리가 300 미만으로 떨어져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의 보급에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 지금까지의 전기차는요, 얼리 어댑터나 얼리 버드들이 구매를 했고, 지금 전기차 보급이 주춤한 이유는 보조금, 충전요금 킬로와트나 350원인데 앞으로 더 오를 거고, 이런 걸 다 따져서 조심스럽게 구매하는 연령층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춤한 상황인데, 이런 건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활용 면에서 대형차에 배터리가 많이 실리면 보조금을 좀 많이 주고 이걸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로 충전했다 저녁 때 쓰는 이런 시스템을 ESS로 활용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는 순간 이제 배터리 3사의 배터리 수요량이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정책 디펜던트라는 게 가장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제 머릿속에 걱정이 2030년도 가도 LFP하고 삼원계가 공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싸움에서 한쪽이 무너지면서 한쪽이 없어지는 건지 그게 공존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요. 삼원계가 한 전체 시장이 60%, LFP는 40% 이상 갈 수가 없다. 아까 말한 어떤 기온에 대한 단점을 고려해서 그리고 중국이 물량 공세로 아무리 나오고 BMS가 발달을 해서 그게 약간 반대 50대 50은 갈 수 있을지언정 한쪽으로 올인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4년 동안에 리튬 가격이 8배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리튬이라는 건 LFP나 삼원배나 공동으로 쓰이는데 각각 사용되는 소재가 한쪽으로 몰릴 경우에는 그 소재 가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나트륨 배터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에너지 밀도나 충전 시간이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삼원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소재를 거머쥐고 있는 중국의 어떤 치팅 장난? 이거에다가 가격 가지고 이렇게 경쟁력을 갖다 장난칠 수 있다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다소 성능이 떨어지지만 안정적으로 나트륨 같은 경우는 리튬 대비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변동률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충분한 충전소 인프라 보급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 무게는 좀 비슷한데 일충전 주행거리는 짧더라도 어디선 충전할 수 있다.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다.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 결국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소재의 다양화를 누가 가져갈 거느냐 이 부분이 결국 안정적인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모시고 당장 그 추석 이후에도 한 번 더 다시 모셔가지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의 그 전고체 배터리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전고체 배터리 할 얘기도 많죠. SDI는 파일럿 단계에서 2025년이면 아예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도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또 어떤 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아니면 별 영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추석 이후에 또 한 번 모셔서 교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이과 차 한잔 합시다.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